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형식주의 비평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식주의 비평은 말 그대로 형식을 중시하는 비평이 바로 이 형식주의 비평입니다. 형식주의 비평. 형식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주의 비평 78페이지를 펴서 보십시오. 자, 거기 이제 그 형식주의 비평은 거기 나오죠. 첫째 줄에 문학의 내재적인 요소에 그런 그 중점을 뒀다.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작품 자체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고 그 시학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들 거기 밑줄 좀 치세요.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부터 문학 작품 부분들의 구조적 통일성, 형식, 스타일, 심리적 영향 등을 강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면 19세기의 영문학자 콜리지, 이게 이제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라는 그런 낭만주의 시인이죠. 이 콜리지는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매지네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말하는 상상력은 얼핏 봐서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연관시킬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킨다고 나오죠.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고 어울릴 수 없어 보이는 소재를 융합해서 시가 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걸 이제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9쪽으로 이제 가보면 러시아 형식주의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식주의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 있죠. 이것은 풍자기법을 보여준다. 풍자기법. 이건 작품 내재적인 거죠. 또 황석영 있죠. 황석영의 산보 가는 길은 어떤 배경 묘사, 또 심상, 비유, 상징, 이런 데서 오는 것이다. 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김소월의 산유화가 있어요. 산유화. 이 산유화에 나오는 저만치라는 시어가 있죠. 이 저만치라는 시어에서 시적 화자와 자연과의 거리, 그렇죠. 시적인 화자와 자연의 거리. 자, 이 자연의 거리에 대한 어떤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9쪽에 러시아 형식주의를 이제 보면요. 형식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식주의라는 것은 텍스트라는 것을 하나의 자율적인 그런 존재를 가지는 그런 작품으로 본다는 것이 러시아 형식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이 그 80페이지에 쭉 나오죠. 비평 이론. 자, 그래서 이 러시아 형식주의는 작품이나 문학 일반을 체계로 보는 거죠. 하나의 체계로 보고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문학의 내용보다는 문학의 내용과 기법이 있을 때 내용보다는 기법을 훨씬 더 이제 중시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1910년에서 1920년대까지는 바로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겠고요. 1930년에서 1950년대, 자, 요때는 이제 영미 신비평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미국의 시카고 학파가 있죠. 이 미국의 시카고 학파는 바로 이제 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라고 돼요. 학파라고도 하고, 자, 이런 그 10년대부터 미국 시카고 학파까지를 형식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1쪽의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에 보시면 시클롭스키가 나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시클롭스키의 낯설게 하기. 시클롭스키. 낯설게 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 낯설게하기 작품이 바로 이 김춘수의 그 꽃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낯설게하기 작품이죠. 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전까지는 예쁘다 이런 걸로 봤는데 이 김춘수는 존재 인식이라는 걸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낯설게 하기를 여러분 교재 그 81쪽에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에 보면 낯설게 하기 영어로 써진 걸 보세요. defamiliarization 이런 말이 있죠. 이 familiar라는 게 익숙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익숙한. 여기는 이제 명사형이고 D가 이탈이거든요. 이탈. 그러니까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탈했다는 거죠. 이게 낯설게 하기 위해. 익숙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 82쪽에 보면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가 있는데 원래 이 오감도라는 것은 조감도, 건축가에서 이제 그 과제를 내주면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면 새의 눈높이에서 보는 그런 집 같은 거, 건물, 이거 조감도죠. 근데 이상은 이걸 오감도라고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일제 그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을 이제 이렇게 까마귀 옷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식인의 어떤 고뇌랄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에 보면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동 기술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부르똥이라는 시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프랑스에 불톤이라고도 하고요. 불톤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뉴욕의 어느 이제 거지가 이제 깡통을 차고 있었는데 영어로 I'm blind 라고 하니까 이제 깡통이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떤 시인, 불턴이란 시인이 이 이름을 이제 바꿨죠. 봄이 오는데 저는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봄은 오지만. 그런데 이제 삽시간에 깡통에 돈이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이제 팻말 써준 시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죠.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싸움하는 사람과 싸움하지 않냐는 사람의 복잡한 연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난해성이죠. 이런 걸 낯설게 하기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마르시얼 듀샹 이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낯설게 하기예요. 거기 이제 보면 남성의 소변기를 거꾸로 이렇게 해놨죠. 그게 이제 샘의 모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낯설게 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비평 83쪽이 신비평 3.3 별 3개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신비평은 83쪽이 마지막 줄 보세요. 193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후반까지 미국에서 왕성했던 문학 이론 및 문학 비평 방법론으로서 신비평이라는 용어는 1941년에 이제 그 랜섬이죠. 여기 보면 존 크로 랜섬. 랜섬이라는 사람이 쓴 글의 제목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랜섬. 그리고 이제 신비평 운동은 이 T.S. 엘리어트가 나오죠. T.S. 엘리어트과 I.A. 리처즈에서 이론을 잘 잡았고 T.S. 엘리어트가 대표적인 작품이 뭡니까? 황무지죠. 상무지. 우리가 뭐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시작되는 유명한 시죠.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은 피어나고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은 피어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영국 런던에 꽃이 피지 말아야 할 상황에 꽃이 핀 것이니까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황무지라는 것은 메마른 인간성. 누구의? 현대인의. 자, 이걸 잘 드러낸 작품이 바로 이제 황무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엇이 이제 쭉 그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엘리엇과 I.A. 리처즈는 쭉 읽어보시고 85쪽을 보시면 자 거기 85쪽에 보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여기다 네모하고 별 붙여놓으세요. 자, 그리고 첫째 그 바로 위에 신비평의 원칙이라고 쓰세요. 신비평의 원칙은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자, 첫째는 작품은 독립적이고 자족적이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자족.
그리고 신비평가들이 사용하는 비평 방법은 작품 해설 또는 자세히 읽기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자세히. 대충 읽는 게 아니고 자세히 읽는 거예요. 또 문학은 특수한 종류 언어이므로 그런 형식적 요소들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신비평 이론은 첫 번째가 의도의 오류와 감동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85쪽에 마지막 단락. 그래서 이제 비어질리와 임셋이라는 미국의 두 이론가가 의도의 오류를 intentional fallacy라고 하죠.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시는 거기 밑에서 세 줄부터 밑줄 치세요. 시는 비평가는 작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작품은 그것이 탄생하는 순간 곧바로 작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세계 속에 떠나가 버린다. 자, 이게 바로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비평가죠. 이분이 이야기한 바로 저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더 이상 작가의 몫이 아니다. 이게 바로 저자의 죽음이거든요. 자, 86쪽 이제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의 오류라는 것은 86쪽에 보시면 거기 보세요. 거기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따라서 다음에 밑줄 좀 치세요. 작가의 의도나 의미 부여 등 그 어떤 것도 작품의 해석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본래 의도와 평가가 달라지는 거. 이걸 의도의 오류라고 한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이 의도의 오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감동의 오류가 나오죠. 세 번째 단락 86쪽. 비어진리와 임셋은 의도의 오류와 함께 감동의 오류도 지적했다. 문학작품의 의미나 가치를 작품에 대한 독자의 정서적 반응이나 영향에서 찾는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시를 읽고 그것이 낳은 심리적 효과를 중시하면 독자의 인상을 중시하는 인상주의, 상대주의로 떨어진다. 자신의 느낌, 감정, 생각을 작품의 의미로 곧바로 연결시킨다면 평가와 판단의 근거는 작품과 무관한 개인 또는 시대와 지역에 제약된 평가자의 주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효과를 올바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작품 자체를 분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감동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7쪽으로 가보면 모호성이 나와요. 87쪽입니다. 자, 이 모호성 2번 87쪽에 이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다 의미와 같아요. 다 의미. 자, 모호성이 거기 두 줄 내려가면 ambiguity란 말 나오죠. ambiguity. 자, amb라는 게 영어에서 둘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갈래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호성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갈래 이렇게 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뜻을. 자, 거기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배가 나오죠. 배. 그래서 배가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 신체 배예요. 신체. 그래서 이게 배복자죠. 배복.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쓰죠. 이거는 이제 배나무죠. 배나무. 리자죠. 리. 오얀리.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나오는 이 글자는 배 위에서 타는 배 있죠. 배. 타는 배. 배 선자입니다. 이거. 발음 다 달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모호한 동음 이어 위에도 억양의 변화 이런 것으로도 이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모호성이죠. 우리 눈물이라고 할 때 눈에서 우리 신체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물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맥락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현종의 섬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나옵니다. 정현종의 섬. 자, 이 섬이라는 작품은 일단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죠. 이행밖에 안 되는 시인데 아주 명작이죠. 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자, 이 작품에서는 일단 시옷 발음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사람들 사이에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가로로 묶어 놓으세요. 사람들 사이에를 가로. 자, 그냥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시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섬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섬 그 자체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도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도 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섬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맞을까 해석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여기 나왔지만 유종호의 지적처럼 사람들 사이에 있으므로 섬에는 사람이 없고 따라서 무인도라는 논리적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섬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누구의 생각도 느낌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고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모호하면 할수록 해석의 폭이 넓어진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또 알아두실 것은 이 모호성하고 난해성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난해성은 그 표현이 어려워서 그 의미를 판별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난해성이죠. 아주 표현이 어려워서 의미를 판별하기 힘든 거. 자, 그래서 이제 88쪽에 보면 이제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아이러니는 겉으로 하는 말이 내용적으로 의도된 말과 다른 경우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하면 아이들이 잘한다. 그러면 못한다는 뜻이죠. 상대가 못마땅해도 너 참 아름답다. 이런 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9쪽에 나온 역설을 이제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하거든요. 89쪽에. 이 패러독스는 이런 거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에 보면 님은 같지만 나는 나의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은 같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하이데거적으로 말하면 부재 속의 현존이라고 그래요. 부재하지만 그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님은 같지만 나는 나의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첫사랑에 실패하면 그 사람이 기억이 나죠. 계속해서. 또 자식이 먼저 죽으면 계속해서 기억이 나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데 슬플 수가 없죠. 찬란한 슬픔의 봄. 이 역설이라는 거죠. 또 유치한의 깃발에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정종의 유리창에 외로운 황홀한 신사.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데 황홀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역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클랜스 브룩스가 나오죠. 거기에 잘 빚어진 항아리가 나와요. 이 잘 빚어진 항아리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잘 빚어진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well wrought on이라고 합니다. 잘 빚어진 항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아리라는 건 뭘 의미한다? 작품을 의미한다. 빚어지는 뭐다? 쓰여진다. 잘 쓰여진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룩스의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긴장이 있다는 거, 텐션이 시에서는 중요하다. 자, 이걸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알렌 테이트죠. 그래서 데이트 할 때는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렌 테이트가 문자적 의미, 익스텐션, 비유적 의미, 인텐션. 중요한 것은 텐션이란 말 다 있죠. X는 바뀌고 E는 아니죠. 그래서 그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에서 접두사인 X 밖으로, 인 안으로 이걸 떼버리고 남는 것이 텐션, 긴장이라는 뜻이죠. 현대 비평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라는 것은 적절한 어떤 긴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8쪽에 보면 그 3아이러니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아예 리처지는 아이러니를 상반성의 균형으로 봤다. 인간의 심리체계는 여러 충동의 이완이다. 그래서 배제와 포괄의 방법이란 말 나와요. 이걸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제의 시와 포괄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면 이 배제의 시라는 것은 바로 동질적이고 필기하세요. 단일한 경험만으로 구성된 시죠. 자, 그 다음에 포괄의 시라고 하는 것은 상반된 충동,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포가렛이라고 합니다.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0쪽 형식주의 비평의 의요 한계를 보면, 자, 넷째 줄에 우선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우선. 이게 제 첫째죠. 자, 그 다음 밑줄. 서정시와 같은 작품 길이가 짧은 작품 분석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소설이나 길이가 긴 작품을 다루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형식주의 비평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주의는 기법을 따지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무엇보다 모든 문학 작품은 그 자체가 완전하므로 비평가는 외적인 지식이나 문학 외적인 가치에 의존하지 말고 작품에 접근해야 한다는 원리가 공격 대상이다. 그래서 본체론적 오류라고 한다는 거죠. 이 작품 속에만 머물겠다, 작품 속에만 머물겠다는 한상, 이거를 본체론적인 오류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형식주의 비평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